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사연을 이 채널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저보다 쇼킹한 사연을 겪은 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가 겪은 사연을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제 성장 이야기는 접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직업 특성상 많은 고객들을 만나 디자인 시안을 검토받고 작업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데 꼭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 따지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죠. 덕분에 저는 출장을 참 많이 다녔어요. 작은 수정 요청에도 먼 길을 가서 해결하고 돌아와야만 했죠. 그날도 지방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감기 몸살이 있는데 억지로 기차에 올라 부산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죠. 업무는 삽시간에 해결했지만 서울로 올라갈 기차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답니다. 저는 숙소로 올라가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몸이 너무 아파서 깨고 말았어요. 이마를 만져봤더니 불덩이였고 식은땀이 억수같이 쏟아져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죠. 늦은 시간이라 갈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유일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죠. 이윽고 응급실에 도착해 링거와 주사를 맞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입원했답니다. 다행히 아팠던 몸은 씻은 듯이 나았고 기차를 타고 회사로 복귀하기로 했죠. 퇴원을 위해 수납 창구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한도 초과라고 다른 카드를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는 그게 유일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수납 창구 옆에 있던 ATM기 출금기로 다가가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아야, 뭐해요? 똑바로 보고 다니셔야죠. 저와 부딪힌 사람은 그 병원의 의사였는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자 기록 일지를 보느라 앞을 못 봤네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를 낸 것이 미안했고 예의 바르게 사과하는 선생님의 태도에 함께 캔커피를 마시게 됐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네, 서울에서 출장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에 감기 몸살 때문에 이 병원에 오게 됐죠. 아이고, 지금은 어떠세요?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전 링거와 주사를 맞고 푹 자고 일어나서 멀쩡해졌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어제 밤 근무를 해서 마침 퇴근 시간이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차 시간도 남아있고 부산에 왔으니 맛있는 거라도 먹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병원 앞에서 그 의사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복을 입은 의사를 보는데 놀라고 말았어요. 쓰고 있던 안경까지 벗으니 정말 잘생기고 멋지더라고요. 그 의사는 아침에도 여는 횟집이 있다며 저를 그리로 데려갔고 부산의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었답니다. 아팠다가 먹으니 꿀맛이더라고요. 민영 씨 회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제가 여기로 모시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걸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산 이야기를 주제로 수다를 이어갔고 상 위에 올려진 회를 금세 다 먹었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의사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민영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영 씨가 제 마음을 계속 뺏을 것 같아요. 하고 오글거리는 멘트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의사가 내심 마음에 들어 곧바로 전화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에 오면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산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그 의사의 얼굴이 잊혀져 가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민영 씨, 저 서울입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밥 사주세요. 네? 서울이요? 의사 선생님이 서울로 출장을 올 리는 없을 테고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있죠. 민영 씨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저는 또다시 웃음을 자아내며 진짜 서울에 와서 밥 사달라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의사와 약속한 장소로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민영 씨가 사주시는 밥이라 그런지 완전 꿀맛이네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저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요? 저는 대충 짐작이 됐지만 그 사람의 대답이 듣고 싶어 물었습니다. 왜긴요. 민영 씨를 좋아하게 돼서 그런 거죠. 전 민영 씨를 처음 보자마자 데자뷰를 느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고 인연이라는 걸 말이죠. 그게 아무래도 전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선생님, 오글거리는 말 좀 그만하세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웃으며 답하자 그 의사는 그런가요? 여하튼 저는 민영 씨가 제 운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라고 그만 부르세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저희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와 공원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상철 씨는 제가 정말로 좋았는지 제 얼굴을 보려고 뒤로 걸으며 저를 민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너무 귀여웠고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상철 씨가 사귀자는 고백을 하자마자 저도 좋다고 대답하며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장거리 연애라 자주 만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상철 씨가 거의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제 얼굴을 보고 내려갔어요.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지 저에게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는 살다 살다 처음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동안 뜨겁고 찐한 연애를 했고 상철 씨가 청혼을 했어요. 민영아, 난 네가 다른 남자한테 갈까봐 겁나.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 책임질 테니까 날 남편으로 받아줘. 저는 너무 빠른 감이 있어 주춤하긴 했는데 상철 씨가 아니면 누가 저를 이만큼 사랑해 주겠나 싶어서 청혼의 반지를 끼고 말았습니다. 좋아.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하지만 상철 씨가 그동안 보여준 노력을 생각하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 지은아. 내가 평생 너의 머슴이 되어줄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상견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또 둘 다 외동이어서 다른 가족 신경 쓸 일도 없었죠. 또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라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려워졌답니다. 자기야, 요즘 뉴스에서 난리더라.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야 하지 않겠어? 맞아. 지금 결혼하는 건 민폐야.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결혼식을 미뤄야겠어. 아, 내가 괜히 미안하네. 당신한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국이 이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내가 나중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도록 할게. 그렇게 남편이 된 상철 씨는 일하고 있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바로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맡고 있는 환자들 중 아직 수술도 진행하고 살려내야 할 의무감이 있어서 2년 정도 주말에만 서울로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생략했고 신혼집도 나중에 얻기로 했답니다.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나중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으면 집을 마련하기로 했죠. 따지고 보니 결혼 약속만 하고 이뤄진 건 하나도 없었고
호칭만 여보, 당신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이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저와 부부 생활을 했고, 일요일 밤에 기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여보, 앞으로는 나도 부산에 내려갈게. 당신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다음부터는 교대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부산으로 내려갈게.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지내는 집은 호랩이 사는 집 같아서 당신을 그리로 초대하고 싶지 않아. 좁기도 하고 볼 것도 없어. 그리고 난 여기가 좋아. 당신 향기가 배어있는 이 집이 말이야. 내가 좋아서 매주 올라오는 거니까 내가 힘들 거라는 걱정 따윈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말리니 제가 부산에 갈 수고는 들이지 않아도 됐었어요. 물론 남편이 혼자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위인이 아니어서 모든 걸 믿어버렸죠. 그렇게 6개월 동안 남편은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로 올라왔고 피곤할 텐데도 저와 데이트를 실컷 해줬답니다.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서인지 서로에게 더 애틋해졌고 하루빨리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 2년은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냥 다른 의사한테 환자들 넘기고 오면 안 될까? 응, 안 그래도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게. 이에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서울에 오면 월급쟁이 의사는 그만하려고. 그 전문의가 된 지 꽤 됐는데 계속 월급쟁이로 살면 돈을 언제 모으겠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 돈이 부동산 투자한 곳에 묶여 있잖아. 몇 년 지나면 2배로 뛰어서 지금 빼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개인 병원을 차린다고 부동산을 팔아버리기 너무 아깝단 말이지. 저는 이미 남편이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내가 병원을 차려줄게. 오빠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면 되잖아. 정말? 당신 그만한 돈이 있었어? 나야 당신 도움받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미안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 여보, 나 당신 마누라야. 평생 함께 살 사람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빨리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인수인계하고 나오도록 해. 남편은 저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느냐고 놀랐어요. 물론 제가 직접 번 돈은 아니었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뒀는데 이제야 그 돈을 쓸 기회가 생긴 거랍니다. 고마워 여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 서울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강남 아파트를 선물하려고. 겨우 강남 아파트? 난 단독주택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 해. 그렇게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며 병원을 어디에 차릴지 의논했는데 남편은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의 아래층을 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을 따라 선배가 운영한다는 병원 건물로 찾아갔어요. 그이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바쁜 모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부동산으로 가서 임대료와 권리금에 대해 물었어요. 공인중개사는 컴퓨터에 화면을 띄워 임대료를 보여줬고 보증금과 권리금도 정확하게 알려줬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증금 2억에 권리금이 1억 1천만 원이요? 아니 그리고 월세가 400만 원이요? 와, 서울이 비싸긴 비싸네. 난 그 정도까지 예상 못했는데. 자기야, 우리 생각 좀 더 해보자. 그냥 내년에 와서 병원 차려도 상관없어.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돈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당신은 병원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그이는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명함 받았으니까 일주일만 생각해보자. 응? 저는 당장 계약하자고 남편에게 우겼는데 그이는 너무 큰 돈을 쓰는 거라 생각을 가져보자고 설득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울에 온 남편이 생각을 정리했다며 말문을 열었어요. 자기야, 나 양심 없는 남편 되기로 했어. 당신 도움받아서 병원 차릴게. 그래도 될까? 저는 드디어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에 기쁨을 만끽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그래? 그럼 계약하러 갈까? 그런데 갑자기 눈이 자동으로 감기는 피로를 느꼈어요. 도저히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겠더라고요. 여보,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졸린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혼자 계약하고 와. 결국 저는 깊은 잠이 들고 말았고 남편 홀로 병원 계약을 하러 나갔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오랜 잠을 잔 저는 창밖이 어두울 때 깨어났어요. 저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는데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답니다. 어쨌든 남편은 저에게 건물주의 도장 찍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한 달 뒤 개인 병원을 가지게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계약서를 보고 이젠 주말 부부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몹시 기뻤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알려준 건물주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이는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 부산행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말에 올라올게. 응, 조만간 이런 이별도 끝이다. 가서 잘 지내고 주말에 봐. 그렇게 남편과 잠시 헤어지고 보통 때처럼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는 못 가겠어. 갑자기 수술 스케줄이 생기고 말았네. 내가 담당하는 환자라 다른 의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없지. 의사한테 환자가 제일 중요하잖아. 수술 잘하고 이번 주는 부산에서 보내. 우리야 뭐 다음 주에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당신 너무 보고 싶어. 제가 애교를 피우듯 말하자 남편이 키득거리며 웃었고 자기도 제가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를 보러 오던 남편이 저에게 돈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의심쩍더라고요. 물론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남편이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안내 직원에게 남편 이름을 대고 수술 날짜가 주말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객님, 의사 선생님 스케줄을 저희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박상철 전문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일 때문에 주말 스케줄이 궁금해서 연락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직통으로 전화를 한 건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사모님이셨군요. 잠시만요. 전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그 박상철 선생님 주말에 수술 스케줄 있네요. 그 일정이 없던 수술인데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잡힌 게 맞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맞고 수술 스케줄도 사실이었죠. 사실을 짚게 된 저는 남편을 의심한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을 거두자 남편이 계약한 개인 병원에 들어가는 3억 원의 돈을 건물주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몇 시간 뒤 확인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확인했어. 당신 덕분에 개인 병원장님이 됐네. 이제 장비값만 치르면 될 것 같아. 병원 장비는 며칠 뒤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넣어주면 돼. 여보,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래,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랑 나 어떻게 살지나 걱정해. 우리 지금보다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자. 그나저나 지금 있는 병원은 얼마나 있다가 그만두는 거야? 그 아무래도 4주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정해진 수술은 다 하고 나가야지. 아무튼 고마워. 지금 호출 와서 가봐야겠다. 그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부산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이가 지내는 숙소는 비좁고 침대와 책상밖에 없다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되는 사람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답니다. 또 남편의 병원에 도시락이라도 싸서 찾아가 본 적도 없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놀래켜 주려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만에 남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했고 이전에 남편이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틀렸다고 경고음이 나오더군요. 이윽고 현관문이 벌컥 열렸는데 남편이 집에 있었나 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였으니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 그건 제가 물어야 할 말이 아닌가요? 아니, 누구세요? 전 이 집에 사는 박상철 씨 아는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계신 거죠? 제 물음에 남자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요? 박상철? 뭔가 잘못 알고 왔나 보네요. 여긴 제 집입니다. 몇 년 동안 여기서 줄곧 살아왔다고요. 다시 연락해 보시고 제대로 찾아가세요. 그럼 문 닫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주소지를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서 김 빼기 싫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집보다 먼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기뻐할 그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10분 남짓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이 있는 내과를 찾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여러 개가 보였는데 그 중에 남편 이름의 진료실도 보였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진료 온 게 아니라 남편을 보러 왔다고 전하며 환자들이 빠지고 한가해지면 그 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대기실에 지루하게 앉아 있었고 오후 5시가 넘어가자 그 많던 환자들이 모두 진료를 마치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료가 끝났는지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 진료 끝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까 간호사님을 처음 뵙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박상철 선생님 안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동안 아내분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젊고 예쁘신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 1살밖에 나지 않는데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저를 동안으로 봐주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바로 남편의 진료실 앞에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답니다. 여보, 나왔어. 서프라이즈. 저는 활짝 웃으며 남편을 향해 인사했는데 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60살이 훌쩍 넘어 보이는 늙은 남자뿐이었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머, 어르신이야말로 누구세요? 여기 제 남편 진료실인데 저는 박상철 선생님 아내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숱없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박상철인데요. 네? 어르신이 박상철이라고요?
혹시 내과에 동명인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내과뿐만 아니라 이 병원 통틀어서 박상철은 저 하나입니다. 순간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선생님께 제 핸드폰을 꺼내들어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모르세요? 제 남편인데 이름이 박상철이고 이 병원 내과 전문이라고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박상철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혹시 그 병원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 이 병원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서 진료실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는데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바쁜데 무슨 일이야? 당신 바쁘지? 지금 병원인 거야? 그럼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오는 길이야. 그제야 저는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 병원 계약금 1,000만 원과 엊그제 입금한 3억까지 모두 사기꾼 배를 불려줬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냥 당신이 보고 싶고 걱정돼서 전화해 봤어. 어, 나도 당신이 무지무지 보고 싶어. 조만간 병원 그만두고 서울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병원에 들어갈 장비가 빨리 준비가 됐다네.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올 수 있대. 내가 계좌번호 줄 테니까 그리로 2억 입금 좀 해줘. 저는 사기꾼을 잡을 생각에 시간을 끌기로 판단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체 한도가 넘어가서 은행에 직접 가서 해야겠어. 오늘은 은행 문 닫았으니까 내일 이체해 줄게.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이체 좀 부탁할게. 여보, 다시 말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 난 당신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개인 병원을 차리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년에 부동산 값 뛰면 바로 당신 돈부터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말이야. 아무튼 당신은 나한테 복덩이야. 사랑해.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분노를 참았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나, 나도 사랑해. 바쁠 텐데 이만 끊자.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일어서기가 몹시 힘들었네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아닐 거라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혼자 망각에 빠진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발 오늘 알게 된 진실이 모두 가짜이길 마음속으로 빌면서 말이죠. 인근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신고 접수 용지에 제 상황을 간략하게 써서 순경에게 전했고, 사기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순경이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지능범죄과로 안내받아 형사 둘과 마주 앉게 되었답니다. 남편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요?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상철이요. 제가 아는 이름은 그건데 아닐지도 몰라요. 네? 아니 결혼한 사이인데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뇨? 저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것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신혼집 역시 마련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만나는 부부 사이라고 전했답니다. 그러자 형사 한 분이 말하더군요. 그럼 부부가 아니시네요. 그냥 결혼 약속을 한 연인 사이에 불과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의사로 거짓말했고 박지은 씨는 개인 병원을 차려주는데 3억 1,000만 원을 이체했다고요. 형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온 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그이의 사진이 형사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수십 명의 현상수배범 사이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이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신준수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형사 둘이 제가 찍어둔 남편 사진을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신준수 어딨나요? 아니, 모르신다고 했죠? 그럼 핸드폰 번호 가지고 있으시죠? 네, 아까도 통화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형사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범죄진흥과 형사실에 덩그러니 앉아서 한숨만 길게 내쉬며 남편, 아니 사기꾼이 잡혀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조금 긴장이 풀리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이 떠올랐어요. 3억 1천만 원. 그 돈을 무사히 되찾길 두 손 모아 기다렸죠. 해가 지고 경찰서가 조금 조용해지자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형사들은 아직 남편을 찾지 못했는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성을 찾은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경찰들이 제발 사기꾼을 잡아오기를 기다렸네요. 이윽고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앞을 응시했습니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곧 홀로 있던 형사실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찬 사기꾼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에게로 달려가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뭐야 당신? 진짜 사기꾼이었어? 정말 나한테 사기를 친 거냐고! 아, 젠장. 재수없게 걸리고 말았네. 저리 꺼져! 그이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180도 변한 건 물론이고 천박한 말투와 더러운 인상이 사기꾼이라고 증명해 줬답니다. 결국 제 눈으로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걸 확인하자 저도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좋아하네. 야, 이 사기꾼아. 나한테 뜯어간 돈 내놔. 우리 부모님 사망보험금 내놓으란 말이야. 미친 듯이 달려든 저는 형사 둘에게 붙잡혀 사기꾼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박지은 씨.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준수가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요. 아마 박지은 씨한테 장비값이라고 2억을 더 받으면 돈을 찾아서 도주하려고 했나 봅니다. 하마터면 전부 잃을 뻔했어요. 대포 통장에 대포폰을 쓰고 있어서 박지은 씨가 오늘 찾아오지 않았다면 못 잡았을 겁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기당한 건 달라지지 않아 사기꾼을 조업해주고 싶었습니다. 형사들이 흥분한 저를 계속 달래주고 안심시켜줘서 겨우 진정하게 되었고 사기꾼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답니다. 사기꾼은 여러 사기건으로 도주 중이었는데 제대로 몇 건 하고 멀리 도주하려고 했답니다. 사기꾼은 돈 많은 여자를 꼬시려고 아예 의사 가운을 준비하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네요.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이 줄 설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저와 병원에서 부딪힌 그날 제가 병원비를 수납하려고 했는데 카드 한도가 넘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매의 눈으로 확인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망보험금 액수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거였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의사 연기를 하고 저에게 접근한 거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넘어가자 이 방법으로 여러 여자 등쳐먹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지역의 병원을 오가며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코로나 덕분에 결혼식을 생략하는 술수를 쓰게 되었고 저와도 주말 부부로 지낸다는 거짓을 꾸며낸 거죠.
또 제가 병원을 계약하러 가는 날 갑자기 피로를 느끼고 잠이 들게 된 이유가 사기꾼이 저 먹으라고 사온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절하듯 잠들자 병원에 가서 계약한 척 집으로 와서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아무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제가 돈을 입금하자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는 찾아오지 않고 다른 대상의 집에 오가며 개인 병원 차려줄 돈이 필요하다고 꼬시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병원으로 찾아와 검거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 집에서 잠자코 있었으면 2억까지 더 입금해서 5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할 뻔한 거죠. 또 사기꾼은 저를 쳐다보며 여자들과 몇 마디만 나눠봐도 순진한지 아닌지 쉽게 알아본다며 호구 찾는데 도사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다시 사기꾼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날리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댔어요. 그러자 한 형사가 저를 말리며 아가씨 그만 좀 하세요. 저런 놈한테 당한 아가씨한테도 문제가 있다고요. 남편 정체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박지은 씨 잘못도 있다고요. 그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좀 참으세요. 하고 말하는데 제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도 문제가 참 많았죠.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 것도 속고 이름도 나이도 모두 속았으니 바보 같은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사기꾼은 조서를 마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절 보며 말문을 열더군요. 멍청한 줄 알았더니 완전 영악하네. 남편을 못 믿어서 병원까지 찾아가냐?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심이 너무 많아. 너만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들한테 등쳐먹은 돈까지 더해서 10억 넘게 벌었을 텐데 하루만 참고 있지. 뭐하러 내려와서 이 야단을 피운 거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나 본데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어. 네가 준 사랑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이 사기꾼아. 사랑? 하해요. 그러니까 네가 사기 대상이 된 거야. 세상엔 사랑 같은 건 없어. 돈이 전부라고. 너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돈 잘 버는 전문이라니까 혹해서 빠진 거잖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회사 말단 직원이었으면 쳐다나 봤을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이번에 운 좋게 돈을 돌려받게 됐지만 다음에 남자 만날 때는 조심해둬. 나한테 좋은 거 배웠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사기꾼의 말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모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만약 사기꾼이 돈 못 버는 말단 직원이었으면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속물인 셈이지. 의사 남편이라니까 통장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런데 난 적어도 사랑은 했어. 그건 진심이었다고. 이에 사기꾼은 저를 비웃었고 저는 당장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하나가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제 돈 돌려받아야죠? 여기 있습니다. 박지은 씨, 그 사기받은 돈 말고도 포상금도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박지은 씨 덕분에 저놈을 잡았으니 3천만 원을 포상 받으실 겁니다. 네? 포상금 3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은 잊으세요. 박지은 씨 흥분 가라앉히려고 일부러 막말을 한 겁니다. 박지은 씨는 신준수를 잡는데 큰 공헌을 주신 분이에요. 저 사기꾼 덕분에 현상금 받으셨으니 이걸로 위로 삼으시고 다음부터 남자 조심하고 지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바로 사기꾼에게 돌아가 조롱했습니다.
야, 넌 깜빵 가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난 너 신고한 포상금 받게 됐다. 무려 3천만 원이란다. 내가 이겼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뭐? 3천만 원? 꼴랑 그 푼돈 가지고 이렇게 신난 거냐? 아, 짜증나. 아, 그래, 네가 이겼다. 됐냐? 사기꾼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마지막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형사들이 시켜먹은 중국집 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누군가 짬뽕 국물을 그대로 남겨뒀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짬뽕 그릇을 주워들었고 사기꾼이 들어가 있는 유치장을 향해 국물을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이윽고 시뻘겋게 물든 사기꾼의 면상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복수에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자기들이 그걸 다 치워야 한다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듯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짬뽕 국물을 뒤집어 쓴 사기꾼은 폭행 혐의로 저를 고소해달라고 형사들에게 말했는데 형사들이 넌 짬뽕 국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써도 싼 놈이야. 입 닫고 가만히 있어. 하고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휘파람을 불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말이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사기꾼에게 준 3억 1천만 원과 포상금 3천만 원이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돈이 통장에 찍히자 분노하던 감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기당한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공부였어요. 저도 남들처럼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건 좋은 남자를 바랬던 제 속내를 사기꾼에게 들키고 나서 더 나은 제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토익 점수를 900대로 받았고 웹디자인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웠답니다. 그렇게 새로 얻게 된 직장은 대기업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자 저조차도 놀라곤 했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줬는지 인생의 성공가를 달리고 있다니까요. 저란 사람 참 웃기죠? 여하튼 저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연은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꿈도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남자 보는 눈을 높였습니다. 직업이 아닌 진실됨과 성품을 볼 능력이 생긴 것 같답니다. 앞으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보고 선택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길 바랄게요.